네, 지금부터 사이언스 슬램디 남대전 고등학교 제51회차 사이언스 슬램디를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대성고등학교에 이어서 제가 남대전 고등학교에 와 있습니다. 남대전 고등학교. 네, 저희 사이언스 슬램디에 대해서 학생들이 예습을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안내를 드리면 저희 사이언스 슬램디는 과학 대중문화 행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과학자분들이 나와서 과학 연구 성과도 소개하고 연구원의 역할도 소개를 하고 이렇게 10분 동안 5분이 강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이번 회차로 51회차를 맞았습니다. 지난주에 50회차를 맞았고 51회차를 맞았는데 오늘 51회차가 2023년도의 정규 회차 마지막 회차가 됐고요. 12월에 왕중왕전으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이 마지막 우승자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남대전고등학교에서 과연 어떤 발표가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혹시 학생들이 이전 행사가 너무 궁금해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저희가 오늘은 생방송이 아니에요. 녹화 방송이 유튜브에 편집이 돼서 올라갈 텐데 오늘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짜리의 풀 버전이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박사님별로 10분의 하이라이트 영상도 편집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전 내용이 궁금하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유전자 가위가 궁금해 또는 챗GPT가 궁금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이언스 슬램디 채널에 오시면은 검색을 해보면 이미 많은 박사님들께서 10분 발표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알맞는 주제의 강연을 찾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 기회에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 자, 본 행사는 국가과학기술연구 NST, 기초과학연구원 IBS 연구재단과 그리고 대덕넷이 함께하고요. 대전 MBC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상상을 현실로 기초과학 편인데 여러분들이 응용과학이나 공대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기초과학, 자연과학 쪽을 선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자연과학, 오늘 기초과학이 어떻게 조금 실용화가 되고 또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5분의 발표자분을 모시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아래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5분의 박사님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분의 박사님은 해양과학기술원의 김수관 박사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한국화학연구원의 박지우 박사님, 그 다음에 기초과학연구원의 오건희 박사님, 그리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임정식 박사님께서 자리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남대전고등학교에서 올해 마지막 회차를 함께 하는데 제가 각오를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저희 김수관 박사님부터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위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수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아까 주차할 때 보니까 되게 친구끼리 다정한 말투로, 사랑스러운 말투로 즐겁게 지내시던데 저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용가속기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건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정식이고요. 오늘 제 목표는 여러분들을 재우지 않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가능한 한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구기관 이름명을 생소하지만 들으셨을 텐데 오늘 바다도 있고 지질, 땅도 있고요. 딱 맞는 기초과학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화학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기초가 되는 표준과학도 있으니까 오늘 발표 제가 발표 자료 다 보고 왔거든요. 오늘도 재밌습니다. 기대를 하셔도 좋고, 그러면 박사님들은 잠시 다시 무대 아래로 잠시 모시도록 하고 이따 개인 발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또는 경연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순서. 오늘의 순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랜덤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사다리 타기 화면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5분에 어떤 분이 포문을 열고 어떤 분이 대미를 장식을 해 주실지, 자, 사다리를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관 박사님부터 갈까요? 김수관 박사님은 그대로 1번입니다.
사실 제일 부담되거든요. 1번 이따 큰 박수로 격려를 부탁드리고 박준혁 박사님은 2번인 것 같네요. 2번 박준혁 박사님 예 그대로 순서 이동하도록 하고요. 박지훈 박사님 또 그대로 3번입니다. 자, 오늘 이거 자 사다리가 눈치가 있네요. 사다리가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순서는 올라오신 그대로 가나다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박사님들은 개인 발표 순서를 한번 숙지를 부탁드리고 스태프분들도 발표 순서 체크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발표 뭐든지 첫 번째가 제일 떨립니다. 오늘 부산에서 올라오셨는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있어요. 바다와 생물, 바다의 기후 등을 연구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자 여러분이 기후 변화 요즘 큰 이슈인데 기후 변화하면은 뭐 이렇게 주로 공기나 뭐 산지형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실 텐데 그럼 바다는 어떤 지구물리 요 내용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큰 박수로 오늘 첫 번째 발표 김수관 박사님의 발표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근무 중인 김수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지구물리 탐사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고요. 먼저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드리면 저는 2021년 11월부터 부산에 위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후대응 생태연구부에서 근무 중이고 주로 해저 지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양 지구 물리 탐사에 대해서 또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해양 지구 물리 탐사 중에 대표적인 다중 채널 탄성파 탐사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병원을 가는 것에 이제 비유를 해보면 우리가 여기 남학생들이 많으니까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이제 다쳤을 때 병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걸 하죠? 엑스레이를 찍거나 좀 더 심하면 뭐 CT, MRI 등을 찍어서 이 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뭐 금이 갔는지 등을 실제 피부를 열어보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구 아래 지층에 대해서 좀 궁금할 때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육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노출된 안반이 있어서 땅 아래 지층이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물로 가득 차 있는 바다 아래 지층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과 같이 지구를 엑스레이 촬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저면 아래 지층을 케이크 자르듯이 단면을 잘라보는 것을 다중 채널 탄성파 탐사라고 하고요. 보통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탐사는 연구선을 이용해서 고압의 공기를 공기총에 넣고 공기총을 물속에 담그고 그리고 수신기를 쭉 풀어서 당겨가면서 공기총을 위 그림과 같이 한 번에 발파해서 터트립니다. 이렇게 터트리게 되면 이 진동이 아래쪽으로 이제 전파되고 이렇게 물성이 다른 바닷물과 퇴적층의 경계면 그리고 퇴적층도 조금 부드러운 진흙 그리고 아래쪽에 조금 단단한 퇴적층 이런 경계면들에 맞아서 돌아오는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연구선이 진행하면서 획득되는 자료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 연구선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러한 형태의 자료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만 봐서는 바다 아래쪽 지층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적절히 처리하게 되면 이 그림과 같이 해저면 아래에 퇴적층이 어떻게 발달해 있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래쪽의 그림은 위쪽 그림을 보고 아래쪽 지층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갈색 요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아래쪽 단단한 기반함을 의미하고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기반함을 채운 오래된 퇴적층 그리고 색깔별로 동일한 시기에 쌓인 퇴적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올해 여름이 이제 굉장히 더웠다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뭐 피부로 느끼는 것 말고 어떤 변화를 좀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이제 확인을 한다면 그 변화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남극과 북극해 지역이 바다 얼음이 얼어 있는 면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남극과 북극은 매우 춥기 때문에 바닷물이 얼어서 이 해빙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남극과 북극도 물론 여름과 겨울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해빙 면적이 가장 넓고 여름철에는 해빙 면적이 가장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굵은 선을 보시면 1980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2010년 이후로 이 해빙 면적이 북극과 남극해 모두 그 이전의 평균보다 한참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기후 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해빙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에서 올해 3월에 발간한 그림인데요. 여러분들께 좀 와닿게 설명할 수 있기 좋은 그림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고 아마 2006년생 맞으시죠? 예, 2006년생이시면 아마 2076년에 이제 70세 시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마 2100년까지 많은 학생들이 이제 기후 변화를 직접 겪게 될 텐데요. 우리가 탄소 지금 배출하고 있는 온실 기체들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5가지 단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우리가 탄소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감축을 한다면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가 상승해 있지만 많은 노력을 통해서 1.5도 상승 이내로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탄소 중립 넷제로의 개념인데 만약 우리가 큰 노력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산업화 대비 3도에서 4도 이상의 기온 상승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과거에는 빙하기도 있었고 간빙기도 있었고 지구는 예전에 마지막 빙하기로부터 따뜻해지는 거고 지금도 자연스럽게 따뜻해지는 거 아닌가요? 기후 변화가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과거 5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과거 지구의 기온을 이제 유추해 본 것인데요. 오른쪽 위쪽에 보시는 그림은 남극 빙상이 제일 최근에 가장 추웠던 빙하기로부터 어떻게 물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빙하기 때는 남극 빙상이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해서 대륙붕을 다 뒤덮은 적도 있고요. 현재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과거 더 따뜻했던 시기에는 남극 빙상이 많이 물러나서 현재보다 더 높은 해수면을 가졌고 더 따뜻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해지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이 따뜻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지금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로축이 이제 동일하지는 않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기울기가 이제 완만해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보시는 빨간색 선을 보시면 최근에 와서 급격하게 거의 수직에 가깝게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우리 지구 물리 탐사를 통해서 어떤 연구를 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보셨듯이 이렇게 빙하가 기온 상승에 의해서 물러나는 이런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 해저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빙하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00만 년 전 그리고 400만 년 전에 해당하는 이런 시기들을 우리가 설정을 하고요. 그 시기에 대한 해저 지형을 탄성파 탐사 자료를 획득함으로써 이렇게 복원하게 됩니다. 복원하고 그 경계면 사이의 퇴적층의 두께를 구하게 되면 과거 빙하가 흘렀던 두 지역의 빙하의 흐름이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연구를 확장해서 현재의 해류 흐름과 또 표층에 있는 퇴적물들의 입자가 얼마나 고운지 거친지를 따라서 빙하가 많이 진출했던 시기에 퇴적물 공급이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해류에 의해서 특정 지역에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극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요.
빙하에 의해서 만들어진 퇴적물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빙하가 지나가면서 만들어내는 흔적들을 통해서 최소 4번의 빙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빙하가 과거에는 더 깊은 곳까지 많이 확장하고 더 최근의 빙하기에는 더 작은 면적으로 확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이제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지하 안정된 지층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카본 캡처 스토리지 CCS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지층이 안전한지, 아니면 이 주입한 이산화탄소가 누출될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지구물리 탐사를 통해서 아까 병원에서 우리 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확인하듯이 땅속에 금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해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공간이 안전한지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빙하기나 또는 뭐 기후 변화가 있으면서 이제 빙하가 녹고 묵국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실제 해양과학기술원이나 과학자분들이 연구를 하시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기후 변화는 생각보다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점,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발표는 저희 박준혁 박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면서 무슨 뭐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캔다든지 광산을 간다든지 이런 거 있었는데, 오늘은 진짜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 법,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또 박준혁 박사님이 어떻게 돌을 캐오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두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실제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이 광산에서 광물 캐는 방법, 우리가 이 광물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광물을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광물을 어떻게 캐는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채광 전문가들을 알고 있죠. 저 첫 번째 채광 전문가 누구죠? 스티브죠, 스티브. 네, 스티브 씨께서 지금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서 열심히 채굴을 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누군지 아나요? 여러분들 이 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전통놀이 스타크래프트에서 열심히 지금 광물을 캐고 있는 SCB라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세 번째 채광 전문가를 앞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3명의 채광 전문가들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광산 어떻게 캐는지, 잘 캐는지를 공부하고 왔고요. 실제로 졸업 사진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 채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물이 지상으로 처음으로 나오는 광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질학적인 요소들을 직접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과정, 이거를 우리는 채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구에는 굉장히 많은 광물들이 있습니다. 이 광물들이, 근데 여러분이 길 가다가 한 번이라도 광물을 주워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죠. 네, 이 광물들은 모두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에 이제 분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화산 활동이라든가 특별한 퇴적 활동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광물들이 굉장히 농도가 높게 모여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광화대, 그리고 그 미네랄 디포짓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광산을 이런 곳들에 개발을 해서 광물들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광화대를 조금 한번 확대해서 먼저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이 광물의 농도가 높은 곳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지만 우리가 밖에서는 이 안에 있는 광물의 농도가 높은 곳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질학자들이 있죠. 부지런한 지질학자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이 지표에 나와 있는 어떤 광물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걸 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노드에 이 광물들이 이제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지질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이쯤에 광물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 해서 대략적인 위치들을 좀 파악을 합니다. 자, 그렇게 그 다음 이제 헬기라든가 드론을 이용을 해서 항공 탐사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이런 날아다니는 어떤 무인 비행차라든가 아니면 헬기 같은 거에 어떤 안테나나 이제 수신기, 발신기들을 달아서 어디에 이제 광물들이 많이 모여 있는지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정도 범위에 이제 광물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 육상 탐사를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게 상당히 근데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한 100개 중에 하나 정도 발견할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광물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광물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만큼 땅속에 우리가 광물을 파악하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있을 만한 곳은 이렇게 우리가 땅에 어떤 성질들, 특별한 성질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전기 전도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성의 정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땅 속에다 박은 것들은 이제 전극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전기를 흘려주는 이런 이제 발신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전기 전도도 우리가 광물과 그 광물이 있는 이 땅과의 어떤 그런 물리적인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광물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비접촉식 방법으로 우리가 광물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했다면 진짜 있는지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직접 우리가 이 구멍을 뚫어서 광물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시추라는 단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직접 이 시추들을 해서 우리가 박스에다가 이 시추 코어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원통형 코어들을 우리가 놓고 어느 깊이에 어떤 광물들이 어떻게 존재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광채들이 이제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 이제 과학자들이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용하게 광산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그 광채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광채의 크기와 모양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광물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얼마나 비싼지 그리고 이것들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얼마만큼 캐는데 비용이 들어갈지를 모두 다 고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광물들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이 광채의 모양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캐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노천 채광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위에서부터 땅을 까서 이제 광채까지 도달해서 광석을 캐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있는 모든 땅들을 전부 다 날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크고 이런 폐석, 우리가 이제 쓰레기라고 부르는 폐석에 굉장히 생산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폐석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환경 문제가 커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몽골에 있는 오유톨고이라는 구리광산의 모습인데요. 이 보시면은 굉장히 큰 광산을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지금 여기 이제 벤치 모양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원형 경기장 모양으로 벤치 모양으로 하고 있는데 요 계단 한 단 같은 게 지금 여기가 몇 층이죠? 한 5층 정도 되는 건물인가요? 한 15m니까 이 건물보다 더 높습니다. 실제로 이 한 층이 이 건물보다 높고요. 여기는 미국에서 제일 큰 광산입니다. 이거는 이 건물의 두 배보다 더 높습니다. 그만큼 광산이 어마어마하게 대규모로 개발이 되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마인크래프트에서 봤던 것처럼 지하 채광을 하는 방법입니다. 지하로 직접 들어가서 채광을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지하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광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폐석의 양이 좀 적고요. 우리가 고품질의 광석을 직접적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하로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수반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막장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막장 인생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막장이라고 하는 게 이 광산에서 지하 광산에서 맨 끝에 현장, 맨 끝에 그 개발하는 이 공간을 우리는 막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막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는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위험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막장 인생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좀 위기에 있는 민생이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들이 생긴 겁니다. 좋습니다. 이게 지하철강의 진짜 모습이고요. 이런 큰 중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캐게 됩니다. 이 광석의 대부분은 사실 대부분 쓰레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이런 광물들은 굉장히 작아요. 이게 실제로 이제 구리광석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초록색으로 된 부분만 광물이고요. 나머지 회색으로 된 부분은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잘게 쪼개서 우리가 파쇄 분쇄라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분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광산에서 우리가 광석을 개발을 할 때 가장 이제 이 암석을 깨부시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발파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광산에서 발파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엄청난 양의 화약이 이 땅 속에 들어가서 이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폭발들을 일으켜서 우리가 돌들을 깨게 됩니다. 이러한 돌들을 깨서 이러한 돌들을 우리가 큰 트럭으로 이제 옮겨서 광물들을 추출을 하고 그리고 재련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금속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광산에 가면 이렇게 이제 발파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요새는 최근에는 드론으로 이렇게 광산에서 어떻게 발파를 하는지 다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찍고 있는 드론이 맞아서 떨어지기도 하죠. 네, 결국 이 드론은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요. 네, 우리가 이 핸드폰 있죠? 핸드폰이나 이제 전기차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광물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의 기원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광산이 나오고 지질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런 일련 과정들을 공급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질자원연구원은 이런 공급망의 맨 앞부분, 이제 상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물줄기의 상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공급망 상류의 부분을 연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면서 곡괭이로 몇 번 마우스 클릭하면 나오는 줄 알았던 광물들이 실제는 저렇게 큰 화약을 쓰든지 아니면은 인간이나 로봇 또는 차량이 전문 장비가 내려가서 캐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한번 볼 수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묻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이런 주요 광물들의 가능성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 짤막상식이지만 주요 광물연구소가 지질자원연구원의 전신인 광물연구소가 25개 연구기관 중에 제일 처음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질자원연구원에 지원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세 번째 발표는 저희 한국화학연구원의 박지훈 박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 여러분들 주기율표 보시면 1번 뭐죠? 아, 그렇죠. 왜 그렇게 중요하니까 1번에 붙었겠죠. 오늘 박지훈 박사님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수소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니 큰 박수로 세 번째 박지훈 박사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한국화학연구원의 박지훈이라고 하고요. 오늘 앞에서 이제 수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그렇게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수소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율표의 첫 번째입니다. 모든 화학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라서 저는 거기서 특별히 최근에 얘기가 되는 수소, 왜 수소가 얘기가 되는지를 에너지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다음과 같이 지었어요. 악당을 누명을 쓴 수소, 왜 갑자기 수소가 주인공인가? 급이 달인 에너지 이렇게 했는데 악당의 누명을 쓴 수소라는 이름을 붙은 거는 여기 보면 땡땡 폭탄, 땡땡 폭발, 수소하면은 다 생각나는 거 뭐 있죠? 뭐 생각해요? 수소하면은 다 수소 폭탄 보통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를 운반하는 수소 트레일러가
저 북대전 IC랑 유성 IC 근처에서 그때 이제 불이 붙어서 이렇게 제트 화염이 일어났던 일들인데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없어요. 근데 좋게 말하면 굉장히 작은 원소가 엄청나게 큰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죠. 교과서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주기율표의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수소라는 원자 자체는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1번이고 무게도 가장 작고요. 그다음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비탈을 표현하는 고마워요. 오비탈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1s라고 하는데 하나의 전자만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주 질량의 75%, 지구에서는 10번째로 많아요. 지구에는 어디에 많을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주로 이제 물의 형태로 돼 있고 여러분들 몸속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몸속에 한 60% 정도는 수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들 네, 수소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소는 이름이 그대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우리가 쓰는 말은 한자어인데 물수랑 바탕소, 그 물이 되는 원료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이렇게 하이드로겐 똑같습니다. 하이드로 물이란 뜻이란 예나우라고 원래 읽는데 제나우 생성하다, 제너레이션이 합쳐진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게 안 보이네. 네? 누구예요? 네, 이제 퀴즈인데 맞췄습니다. 그 사회자님. 네. 사실 이 사진에 있는 분은 라보아지에는 아니고요. 캐벤디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다음과 같은 장치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금속과 산이 만나서 이렇게 수소가 발생하는 이런 실험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자를 일부 주고 받으면서 수소를 발생을 했고요.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소를 모아서 뭐 불도 붙여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2000년 정도가 그 사원소설, 그리스 시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사원소설에 물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하나의 그 기본적인 원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부터 뭔가 그게 금이 가기 시작했고 수소라는 것이 물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떠한 물질로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수소를 좀 더 알아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프로톤 하나에 전자 하나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벼운 형태인데 이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아까 처음에 물었었죠. 가장 많은 형태가 이렇게 물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물뿐만 아니라 석유나 아니면 여러분 몸속에 그 물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탄화수소 형태 혹은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분명히 탄소와 수소와 산소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소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형태, 수소 가스나 아니면 폭발을 생각하면 특별한 형태겠지만 그 자체로는 이미 유기체, 생명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차별을 둬야 될 게 보통 우리가 수소라고 하는 가스상의 형태는 이와 같은 원소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된 가스상의 수소 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하게 수소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컴퓨팅 기술을 발달하면서 양자 컴퓨터 얘기까지 나왔죠. 그 현대 사회의 모든 것들을 발전시킨 이제 양자 역학의 기본이 되는 이렇게 수소 스펙트럼을 통해서 기존에는 하나의 원자 아니면은 얘네들이 활동을 하더라도 연속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간단한 수소 가스를 가지고 이렇게 스펙트럼을 봤더니 파장이 여러 개로 나뉘는 걸 봤습니다. 요것들을 통해서 원자 구조라는 것들이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구나, 양자화돼 있구나라는 연구들이 시작된 시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소 폭탄, 핵융합, 뭐 에너지 이런 것들 또한 이제 요 수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건데 사실 수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99.99%를 차지하는 요 기본적인 수소, 프로톤 하나에 전자가 하나가 붙어 있는 요 수소는 이런 역할을 못 하고요. 중수소나 아니면 삼중수소, 요즘에 뉴스에 삼중수소 얘기 많이 나오죠. 그 삼중수소처럼 수소긴 수소인데 안에 이렇게 중성자가 더 붙어서 무거워진 형태의 이런 수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소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들이고요. 각각은 사실 이것조차도 삼중수소 때문에 여전히 제목처럼 이제 악당의 이미지가 있지만 각각은 또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이거는 과학 실험할 때도 쓰이고 그다음에 의약품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의 시계에 들어가는 장기간
빛을 내는 야광 물질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1g에 뭐 몇천만 원 수준의 가격으로 하는 유용한 물질인데 항상 이제 안 좋은 이미지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소가 갑자기 최근에 얘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앞에서 이제 많은 박사님들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사실 저도 문제인데 여러분의 앞으로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들을 앞에서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너무 이렇게 빨갛게 삐쭉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속도가 문제라고 말씀해주셨던 게 이런 것들이고요. 사실 인류의 역사에서 이게 이제 축을 바꾼 건데 여기 넘어가는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아닌 이제 광물이나 땅 속에 기록된 것들은 넘어갔지만 실제로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보다 2도 정도 낮았을 때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 문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작은 변화에 따라서 큰 차이인데 현재는 이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서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다 보는데 결국은 속도를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어 해요. 되돌리고 싶어 하는데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다 봤더니 결국은 에너지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많이 저희가 알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다 좋아요. 깨끗하고 다 좋은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은 해가 지고 나서 잠들기 전까지인데 그때는 이 두 개가 다 작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장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는 그게 다 석유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석유가 하던 부분들을 차지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잘 알고 계시는 배터리는 앞에 이제 마이닝하는 거 설명을 해주셨지만 캐는 것부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대량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앞에 물이나 여러분들 몸속에 60% 갖고 있는 수소를 이용하면 그것들을 훨씬 많은 양을 오랜 기간 저장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이제 석유 뭐 국내에도 있는 이런 이제 비축 석유를 비축류하는 것들인데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이런 수준의 것들을 대체하기 위한 에너지로 현재 이제 수소가 필요합니다. 수소도 이렇게 유명세를 타다 보니 단순 수소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류들이 나눠요. 기존에는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대부분 만들었는데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드는 깨끗한 그린 하이드로진이나 옐로우 하이드로진 혹은 원자력에서 만드는 핑크 하이드로진까지 나왔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가장 재생에너지로부터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그린 수소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탄소와는 다른 너무나 깨끗한 에너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데 마치 배터리처럼 이제 특수한 목적용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 산업 어디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에서도 현재 이제 수소차가 있지만 수소차도 있고 이제 배터리 차도 있지만 다양한 이동원 혹은 비행기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런 이유로 갑자기 수소가 주목을 받고 시작했고요. 그럼 화학에서는 도대체 수소 개발에 뭘 하냐? 화학이 수소인 건 알겠는데 현재는 이와 같은 수소를 에너지로 쓰기 위한 연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의 기술의 소재들 혹은 활용하기 위한 연료전지 소재들 그리고 그것들을 운송 저장하는 방법에 위한 기술들을 화학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반이 되는 반응들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목이 이제 꿈이 실현돼야 되는데 기초과학으로부터 꿈이 실현되는 것들로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수소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구를 넘어서는 탈지구급 이게 이제 태양 활동인데 태양을 모방하는 활동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단순한 수소는 아니고 중수소나 삼중수소의 것들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과 우리나라도 포함된 컨소시엄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도까지 온도를 높여서 핵융합을 유발을 해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기술이고 요거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죠. 미국의 기술인데 레이저를 이렇게 한 곳에다 쏴서 온도를 1억 도까지 올려서 여기서 핵융합을 유발해서 에너지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E는 MC 스퀘어처럼 질량의 변화만큼을 에너지로 뽑을 수 있는 이제 폭발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우리나라 자료는 아니고 미국 자료인데요. 결국은 수소를 가지고 기존의 에너지와 아니면 산업을 모두 연결하는 이런 기술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저희 이제 화학연의 모토입니다.
네,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이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최근 영화 중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텔러 박사가 마지막에 이제 수소폭탄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수소가 그렇게 박사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초반에 악명이 높고 위험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주목을 받는다는 점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은 이제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오건희 박사님이 진행을 해주실 텐데 박사님께서 그 전에 그 수소 원소 원자 하나에 대해서 보셨었는데 지금 이제 이 오건희 박사님께서도 원소의 기원 탐구에 대한 주제로 진행을 해주실 거고, 자 분위기가 살짝 처진 관계로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박사님 발표 자료에도 나올 텐데 IBS 저쪽 둔곡 신동지구 가면은 중이온 가속기가 있어요. 중이온 가속기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자 이름 혹시 아시는 분? 맞습니다. 라온이고요. 제가 오늘 학생 친구 뭐 상품 2개째인 것 같은데 이따가 2개 다 받아가시길 바라고, 네 박사님께서 이 기운을 얻으셔서 라온도 함께 소개를 해주실 텐데 자 4번째 박수 큰 박수로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 가속기 연구소에서 실험장치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건희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제목을 정하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원소의 기원 탐구, 굉장히 나이브한 주제를 잡았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간략한 소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진부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내용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 제가 이따가 우주 얘기를 좀 살짝 할 거기 때문에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처음에 물질을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또 물질이 분자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보니까 원자 그리고 그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교과 과정에는 포함이 되어 있던데 양성자도 또 쪼개보면 쿼크라는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세상이 또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전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여기 수소를 예를 들면 수소는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리고 얘의 무게를 잰다면 질량으로 표현을 한다면 물질의 양이죠. 양성자 한 개니까 양성자 한 개로 수소의 질량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성자 하나가 더해지면 중수소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해지면 삼중수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중성자 개수만큼 질량이 달라지겠죠. 여기에서 왜 혹시 전자가 없는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여기서 전자를 왜 제가 배제했는지. 네. 전자의 무게는 양성자와 중성자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만 카운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성자 수가 더 많아진다면 우리가 저희는 이것을 이제 발견이 안 된 희귀 동위 원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 도표라고 부르는 표입니다. X축에는 중성자 수로 되어 있고 Y축에는 양성자 수로, 이렇게 원소들을 나열하게 되면은 가운데 안정 원소라고 저희가 이미 자연 상태에서도 볼 수 있고 발견된 그런 안정 원소들이 약 30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하얀색 밴드로 발견된 동위 원소들이 수천 여 종이 되고, 그리고 미발견된 동위 원소들이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아직 발견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귀 동위 원소를 저희가 찾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 저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 저게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떠 있잖아요. 그리고 우주에 존재한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우주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별의 진화와 생성, 소멸 이런 것들을, 이런
원소들을 연구하면서 저희가 더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작은 세상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탐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구조적으로 구조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볼 수 있는 게 다르죠. 우리가 맨 처음엔 돋보기부터 시작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광학 현미경, 전자 현미경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를 높이면서 파장을 작게 하면서 더 미세 구조를 관찰했을 겁니다. 그 아래쪽에 이렇게 더 작은 구조를 살펴보려면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이런 상황들을 재현시켜줘야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들을 재현해 보는 것이 바로 그런 장치를 가속기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제 유럽에 있는 이제 선이라는 가속기는 이제 빅뱅 직후의 일들을 재현하기 위해서 아주 높은 에너지로 이런 충돌 실험을 하고 있고, 저희 라온 중이온 가속기 연구소는 별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그런 핵 반응들을 재현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춘 연구소입니다. 저희 연구소의 항공 사진인데 꽤 큰 부지에 자리를 잡고 있고, 안에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복잡한 구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여기 맨 처음에 이제 가속을 시키는 가속관부터 가속을 시키고, 또 그 이온들을 꺾어서 이렇게 실험 장치에 집어넣고 연구를 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희귀 동위원소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크게 가벼운 원소 이온을 이제 무거운 표적에 때려서 이 무거운 표적을 깨뜨려서 나오는 희귀 동위원소들을 이제 추출을 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대로 무거운 애들을 가벼운 것에 이제 반응을 시켜서 이제 충돌을 시켜서 이제 희귀 동위원소를 얻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은 이제 기대하는 효과가 다릅니다. 한 가지는 이제 희귀 동위원소의 양을 많이 할 거냐에 초점을 뒀고, 반대편에 있는 방법은 다양한 종류의 수는 적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희귀 동위원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소들이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소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채택을 해서 이제 무거운 표적을 깨뜨린 다음에, 여전히 무겁겠죠. 또 이 무거운 이온들을 다시 가속을 시켜서 이제 가벼운 이온으로 이제 다시 때려주는, 충돌을 시켜서 이제 반응을 보는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로 지금 채택을 해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실험 장치 중에 간단하게 한 가지 장치를 좀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질량 측정 장치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멀티 리플렉션 타임 오브 플라이트 매스 스펙트로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름은 중요한 건 아닌데 생긴 걸 보시면 되게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얘가 대체 뭘 하는 걸까? 저도 처음에 보고는 감이 안 왔는데, 오른쪽에 도면을 잠깐 보면 이제 RI 빔, 그러니까 희귀 동위 원소 빔 형태로 저 실험 장치에 저희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빔의 속도와 또 어떤 방향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컨트롤해주는 또 시스템들이 있고, 얘네를 다시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분석 장치에 넣고 나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간단하게 컨셉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질량 M1, M2 이런 두 가지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얘를 같은 에너지를 줘서 벽에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부딪히는 시간을 측정할 겁니다. 그러면 뭐 시간은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물체가 질량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죠?
저희는 에너지를 갖게 줬고 속도가 달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시간이 다르다는 건 그러면 결국에는 질량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네를 우리가 희귀동위원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굉장히 질량도 비슷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질량도 작을 거고 아주 정밀한 측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해상도로는 구별할 수가 없겠죠. 지금 그래서 여기 제가 수식을 간단하게 넣어봤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동 거리를 증가시키면 이 시간도 당연히 벌어지겠죠. 예, 간단하게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장치 안에서 이 이온들을 컨트롤을 해서 계속 비행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비행 시간이 길어지고 이동 거리가 증가하면 결국에 이 둘 간에 구별할 수 있는 해상도를 저희가 높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이고.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실제 이온을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여러 장치들, 여러 연구들이 저희 라온 연구소에서 이 시간에도 여러 연구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가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라오는 실제 가보시면 정말 큽니다. 예. 이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를 부딪혀서 때리겠다고 엄청 큰 연구소를 만들어놨는데 저는 연구소가 지어지기 전에도 가봤고 지어진 후에도 운이 좋게 견학을 가봤었는데 과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면 나중에 견학 기회가 된다면은 라온을 한번 가보시는 걸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아주 작은 원소에서 저희가 모르는 아주 큰 비밀을 찾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자, 첫 번째 발표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발표도 중요해요. 마지막 발표도 굉장히 떨리는데 올해 정규 회차의 마지막 발표는 저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임정식 박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표준과학 하면은 뭔가 되게 베이직한 되게 기초적인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여러분들 표준과학이 어떻게 조금 첨단 과학 기술에 쓰이고 여기 보시면 반도체도 나오고 기후 변화도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몰랐던 표준 과학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또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마지막 발표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표준과학연구원 임정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강연 좀 많이 들어보셨었나요? 학교 생활에서 처음 들어보시죠? 저희도 처음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일 낮은 나이대로 강의를 해본 게 대학교 4학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전달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다가 어제 그제 밤에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글씨를 너무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느낀 거는 얘기를 좀 짧게 해야 되겠다 느꼈는데 주어진 10분 시간 동안 좀 뭐라고 할까요? 자, 주제만 간략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어떤 것들을 준비할 때 특별히 여러 가지 산업 분야 중에 반도체 분야에서는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특히 정부, 그러니까 공공적인 관점에서 산업체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앞서 연사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동영상 하나 준비해 봤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탄소 중립을 대비하고 있는지, 앞서 연사분들께서는 생산 관점에서 광물을 생산하시거나 혹은 수소라는 것을 생산하시거나 이런 생산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마지막 관점에서 그걸 활용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활용할 때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지, 특별히 그것을 반도체 분야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짜리 영상인데요. 환경부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에요. 탄소 중립이 왜 필요한지 잠깐만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내가 먼저 실천해요. 이 모든 게 지구가 뜨거워져서라고요? 맞아.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들이 지구를 둘러싸고 열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마치 온실처럼 뜨거워지고 있어. 이산화탄소는 왜 생기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를 탈 때 사용하는 석유, 집에서 난방이나 요리할 때 사용하는 가스, 그리고 발전소에 쓰이는 석탄처럼 무언가를 태울 때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만들어져. 우와, 우리가 생활하는 대부분이 탄소를 발생시키네요. 그럼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다시 자연이 흡수하거나 우리가 제거해서 제로로 만드는 것이 바로 탄소 중립이야. 그럼 우리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은 뭐가 있을까? 이 정도만 할게요. 그 탄소 중립이란 건 결국은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거나 혹은 이 자연이 혹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는데 그 흡수하는 양을 늘리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탄소 중립을 찾아갑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우리가 극한 기상이라고 표현해요. 폭우, 폭염,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추운 걸 뭐라 그러지? 폭설도 예를 들면 폭설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극한의 기상 현상들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원인이 되어졌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연구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기후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후 변화를 그러면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라는 게 이제 탄소 중립입니다. 아까 그 비디오에서는 이산화탄소만 얘기했어요. 이산화탄소, CO2. CO2 아시는 분? 이산화탄소. CO2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온실가스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화석연료를 태우죠.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넣고 자동차가 운행하면 CO2가 발생이 되는데 그게 CO2의 특별한 한 예가 되겠고요.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에어컨 쓰잖아요. 에어컨. 에어컨에서 온도가 떨어질 때 온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을 냉매라고 해요. 냉매도 사실은 온실가스입니다. 물론 CO2가 아니죠. 그렇듯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온실가스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온실가스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쓰죠. 우리가 방금 예를 들었던 냉매 에어컨, 자동차에도 냉매 에어컨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PC라든가 그 다음에 핸드폰을 작동시키기 위한 그런 CPU 내지는 메모리 내지는 이런 것들이 다 반도체 생산 공정을 통해서 생산이 되잖아요. 여기에서도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야 되죠. 그래서 아까 박사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기후 변화, 온도의 그 상승, 평균 상승률이 얼마나 되나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우리가 극한 기상들을 만나게 되고 있고 굉장히 여름 때 버티기 힘들으셨죠. 그런 걸 위해서 이제 탄소 중립이란 걸 해야 된다라는 것을 IPCC 일종의 국제기구인데요. 국제기구의 1.5도씨 보고서라는 아주 유명한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탄소 중립을 하지 않으면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류가 더 이상 이 기후를 통해서 이 기후의 변화를 버틸 수 없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도출이 됐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2018년도 대비 40% 2030년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여서 아주 많은 분들이 이 탄소 중립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지역별로 온도 상승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예측한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중위권의
이런 많은 나라들이 모여 있는 요 정도의 위도 지역의 나라들이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물론 기후 변화가 온도 상승이 높아지지만 이 북극권에서 온도 상승이 더 높아지죠. 근데 북극권에는 어떤 게 있냐면 북극 밑에 그 빙하에 메탄이 많이 녹아 있다고 해요. 메탄이. 그래서 북극의 기후 변화, 그 온도 변화가 높아지면 메탄이 발생이 되고 이 메탄이 기후 변화에 주는 영향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악순환에 빠질 것이다라는 리포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1.5도씨 이하로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나라의 각각의 산업군별로 온실가스를 그럼 얼마나 많이 배출하고 있는지 그런 통계들이 있어요. 잘 보시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우리나라 산업군이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들 중에 5위와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철강이나 석유화학도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춰야 된다라는 게 이제 관점이고,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 중에 그 웨이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동그란 거 많이 보셨죠? 은색 빛깔 동그란 거 웨이퍼. 그 웨이퍼 위에다가 회로를 새기는 거잖아요. 반도체란 것이. 그 웨이퍼를 가공할 때 이렇게 많은 온실가스들이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자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 반도체 제조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삼성, SK하이닉스가 있죠, 대표적으로. 미국에는 인텔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글로벌 하잖아요. 그래서 각국별로 탄소 중립을 하는 것과 별도로 이 회사들 이 내부에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텔에서는 2040년까지 이런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SK 하이닉스에서는 그런 온실가스 배출량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친환경 에너지만 사용하겠다. 아까 화연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수소를 사용하거나 혹은 태양광을 사용하거나,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의 방법론 중에 배출가스를 줄이자, 어떻게 하면 배출가스를 줄일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나갈게요.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지구 온난화 지수란 것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대기 중의 온실가스의 농도를 줄이는 게 1차적인 목표이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온난화되는 그 정도를 줄이는 게 목표거든요. 온실가스의 농도를 줄임으로써 그걸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류의 산업 활동을 위해서 생산해내는 물질들이 대부분의 경우 다 온실가스류에 속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러면 우리가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무조건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핸드폰을 계속 생산해내야 되니까. 차도 타고 다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다니려면 우리가 수소 연료를 활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근데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를 생산할 때는 어떻게 할까? 한마디로 온실효과가 낮은 그런 물질들을 사용해서 반도체 생산 공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지구 온난화 지수라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 지수는 이제 어떻게 산출하냐 하면 온실가스란 게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 적외선, 열을 얼마나 많이 흡수하는지를 처음에 시작하는 이 그래프의 딱 처음에 크기라고 보면, 이것이 지구 대기 환경에서 얼마만큼 오래 살아남는지를 이 감쇄하는 이 그래프가 얼마만큼 길게 가는지에 대한 두 가지의 지표로 지구 온난화 지수란 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온실효과가 길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적외선을 흡수를 잘 하던가 아니면은 대기상에서 얼마나 길게 살아남는가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하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해요. 오늘 이 10분 안에 이런 대기 순환 모델을 설명드리는 건 불가능하고요. 다만 많은 대기 환경 하시는 과학자분들께서 이 OH 라디칼이란 것이 핵심적인 물질이라는 것을 밝혀내셨어요. 그래서 온실가스가 OH 라디칼이라는 물질과 얼마만큼 반응을 잘 하는지의 여부로 지구 온난화 지수를 굉장히 간략하게 모사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IPCC 보고서에 온실가스의 리스트가 이만큼 길게 나와 있어요. 그 이 온실가스들이 얼마만큼의 GWP,
지구온난화 지수를 갖는지 이렇게 리스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GWP가 그러면 또 어느 것에 중요하냐? 아까 우리가 이제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치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CO2의 동등량 수준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온실가스들의 배출량을 다 하나하나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CO2 동등량으로 얼마만큼 배출합니다 라고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할 때 GWP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GWP는 CO2 대비 어떤 특정한 온실가스의 온난화 지수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매개로 해서 온실가스별 배출량 곱하기 GWP 해서 CO2 동등량 수준으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 이 GWP가 낮은 공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GWP가 높은 온실가스들을 감축하고 그거 대신에 GWP가 낮은 온실가스를 사용해서 공정을 개발하겠다가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실제 공정에서 얼마만큼의 어떤 효과를 갖고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낮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공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어야 되니까 공정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못 낸다고 하면 대체하는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핵심은 온실가스 GWP를 낮추고 공정에 대해서 활용되어지는 그런 공정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는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대체가스를 개발하는 일에 종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한 공정을 개발하는 일에 종사를 하시고 저는 그러면 실제로 그 공정에서 온실가스 대체 효과가 있냐라는 것을 측정하는 일에 종사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표준연에서 하는 역할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국제사회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 보고치가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저는 일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오늘은 안 보여드릴 거긴 하지만 그래서 반도체 제조에서는 플라즈마라는 걸 사용해요. 아까 이제 태양 많이 보여주었으면 태양이 수소 플라즈마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갖고 있는 큰 중력이 수소 플라즈마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져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반도체 공정에서도 활용합니다. 물론 그 정도의 극한 환경이 아니고요. 아주 마일드한 플라즈마죠. 그래서 이 플라즈마를 만들어 놓고 알곤이나 내지는 수소나 내지는 힐륨 같은 걸로 플라즈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공정가스란 걸 집어넣는데 이 공정가스가 플라즈마에서 어떻게 되냐면 플로린이라는 물질을 생성을 해요. 그래서 이 플로린이라는 물질이 웨이퍼 표면에 도달했을 때 이 웨이퍼 표면에서 표면을 깎아냅니다. 그래서 이 웨이퍼 표면에다가 특별한 패턴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플라즈마 라디칼이라는 물질이 도달하게 만들어주면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플라즈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진 보셨을 거예요. 반도체 칩을 굉장히 확대해 보면 거기에 막 패턴이 막 이렇게 있죠. 그런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플로린이라는 공정의 식각 공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을 많이 생성하되 그것의 모체가 되는 그 공정가스, 온실가스라고 얘기했던 그 놈의 GWP를 낮추겠다라는 게 이 아이디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공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플라즈마 에칭 공정 보시는 것처럼 플라즈마 웨이퍼, 실리콘 웨이퍼, 회색 실리콘 웨이퍼 위에 빨간색 실리콘 옥사이드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 다른 물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물질에다가 라디칼 같은 것들을 쫙 충돌시키면 이게 깨져서 나가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패턴을 하나 더 씌워 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 반도체의 어떤 칩이 갖고 있는 그런 패턴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플라즈마 에칭 공정이라고 하고, 패턴 할 때도 에칭 공정을 쓰지만 클리닝 할 때도 에칭 공정을 쓰고요. 아주 많은 곳에 에칭 공정을 씁니다. 거기에 저는 플라즈마를 얘기했지만 CVD라는 것도 있고요. 케이컬 베이퍼 디포지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할 때는 디스플레이는 사실은 기판 위에다가 그런 발광하는 소자를 이제 증착시킨다라고 표현하는데 입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할 때 CVD라는 걸 쓰기도 하고 ALD나 아토믹 레이어 에칭이라고 해서 진짜 그 원자층 하나 수준의 방막을 제거하는 데 쓰는 그런 공정도 있습니다. 이런 공정에 사용되는 이런 프리커서들, 공정가스라고 하는 것들을 GWP가 낮은 것으로 대체하겠다. 저는 그런 것들이 진짜 낮아졌는지를 측정을 통해서 알아내겠다.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공정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웨이퍼가 현재 삼성에서 돌아가고 있는 3나노 공정에 딱 웨이퍼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3달 걸립니다. 3달 공정을 통해서 웨이퍼가 우리가 완제품까지 나오고요. 그 과정 동안 밖에 노출되지 않아요. 전부 다 진공 챔버 안에서 이게 이동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겠죠. 당연히 민감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 공정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웨이퍼를 꺼내서 확인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공장 라인이 전체가 스탑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비파괴적으로 검사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측정 시간이 짧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측정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그 뒤에 계속 생산 공정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멈춰야 되잖아요. 측정 시간이 짧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궤전에 사용했던 온실가스들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공정가스들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되는 다양한 종들을 한꺼번에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파티클도 생기거든요. 파티클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측정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기반으로 한 그런 측정 기술들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챔버에서 기존에는 샘플링을 해서 그런 프리커서들을 샘플링을 해서 측정했다라고 하면 직접 이 챔버 안에다가 이런 그 레이저 기반의 어떤 분광 센서들을 잘 부착을 해서 실시간으로 측정하겠다. 그래서 그런 공정 장비 기술과 측정 기술을 한꺼번에 잘 조합을 해서 일종의 많은 칩 메이커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인텔이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2030년에 NDC를 낮추는 걸 얘기했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점에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표준화된 규격화된 것들로 공용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를 하겠다라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의 핵심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 표준과학의 이거 표준과학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 5번의 발표는 모두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후속 정리 코너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박사님들 마지막으로 무대 위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질의응답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투표, 그다음에 우승자 소감까지 듣고 행사를 마무리하게 되는 일정입니다. 네, 학생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셨던 친구들, 이 발표 내용도 좋고요. 또는 저희가 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과학자에 대해서 또는 진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친구가 있으면은 손을 드시면 저희 스태프분이 마이크를 전달을 해주실 예정이고, 혹시 질문 있는 친구 있으실까요? 좋습니다. 제일 앞에 박지은 박사님 아까 동위원소 연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동위원소 네. 아닌가요? 네. 네, 근데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동위원소 오건희 박사님께서 네네. 희귀 동위원소 연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희귀 동위원소를 이제 연구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제 슬라이드에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초기 우주에는 수소, 헬륨, 리튬밖에 없었답니다. 네.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이제 나머지들이 어떤 핵반응들을 일으키고 서로 합성하고 융합하면서 다른 물질들을 생성하고, 그런 물질들이 지금은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없으니까 그 반응들을 저희가 재현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그 퍼즐들을 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희귀 동위원소를 찾고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또 질문 또 있으실까요, 학생들?
저 보통은 이렇게 손들라고 하면 학생들이 질문이 없던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화면을 다시 박사님들 잠깐 양 사이드로만 잠깐 자리 비켜주시고 화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 학생들 핸드폰 있는 친구들은 이제 QR 코드를 찍으셔서 오늘 우승자 투표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가시면은 구글 폼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링크가 생성이 되어 있을 텐데, 자 제가 뭐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가 이렇게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가장 재미있었거나 또는 내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줬거나 또는 흥미를 줬거나 이런 나만의 과학자에게 힘들지만 선택이 힘들겠지만 한 표를 부탁드리고요. 자 우승을 하신 오늘 최후의 1인 우승자 분께서는 저와 함께 12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QR 코드 찍는 동안 잠깐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투표는 저희 스태프분이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올해 3월부터 진행된 행사에서 우승자분들이 매 월마다 한 분씩 나오셨고 9월에는 저희가 2회차를 진행을 하느라 두 분이 선정되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의 9월 2회차까지의 우승자분들이 저희와 함께 12월에 뵐 예정이고 자세한 행사 안내는 11월에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지만 오늘 남대전고등학교 행사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니까 혹시 궁금하신 친구들은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풀 버전을 보셔도 좋고 또는 놓친 강연이 있으면은 10분 편집 버전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 우승자 분께는 저희 오늘 우승자 꿈돌이 인형을 드릴 예정이고 이 인형과 함께 저희 12월에 왕중왕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투표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화면은 다시 잠시 블랙으로만 부탁을 드릴게요. 박사님들 다시 가운데 일렬로. 행사 자체는 거의 마무리라고 보시면 되고 표정이 후련하신 분들도 계시고 살짝 아쉬운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오늘 남대전고 행사 사이언스 슬램디 행사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마지막 소감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연을 처음 제안받고 이렇게 흔쾌히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물론 제 연구도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고 아마 진로에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또 이런 지구 과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구 과학을 선택해서도 또 직업을 가지고 또 연구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보여주고 싶었고 꼭 선택 과목이 지구 과학이 아니더라도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서 뭐 대학을 진학하고 나중에 관심이 있더라도 이제 대학원에 진학해서 지구에 대한 연구를 할 수도 있으니 오늘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지구과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기뻤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저의 전공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쉽게 과학이라는 거에 좀 다가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그런 거를 좀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접하진 못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이제 흥미를 가지고 어떤 걸 봤을 때 궁금증을 더 많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되는지 그리고 뭐 이런 호기심들을 키워나가서 여러분들 나중에 꼭 빛나는 또 과학자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 편이 있습니다. 좀 최대한 쉽게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나 봅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사실 화학, 수소 다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실생활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수소 인간들이시니까 아주 가까운 기술들이라 생각하고 그런 가능성도 있다 정도만 오늘 알아주시고 그게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로에 조금이라도 뭐 영향을 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앞서서 이제 박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쉬운 내용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고요. 그 시간 동안 제 나름대로 또 재정립된 시간이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초과학이 있어야 또 응용과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후에 진로를 선택하실 때에 기초과학도 항상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탄소 중립을 몰랐는데 알게 됐다는 사람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탄소 중립을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다. 아, 네, 2명이라도 알게 됐으니까 저는 성공한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탄소 중립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냥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대학 진학하게 되면 또 대학교에서 배우시고 또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 가지고 또 대학원도 가시고 대학원 가신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계속 그 커리어를 이어나가셔서 연구소에서도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열심히 연구소 현장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5분의 소감을 들어봤고, 네, 남대전고등 학생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 우승자 투표는 네, 마무리되었다고 하고 저희 박사님들 살짝 사이드로 나오시고, 자 다시 화면은 돌아오고, 자 과연 2023년 네, 정규회차의 마지막 회차입니다. 마지막 회차 남대전 고등학교와 함께한 마지막 회차 사이언스 슬램디의 우승자는 과연 어느 분일지 긴장감과 함께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우승하셨을 것 같나요? 자, 우승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우승하셨죠? 두 번째 발표하신 박준혁 박사님께서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게임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광산에서 진짜 광물을 캐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저희 박사님께는 인형을 전달드리고 우승자 소감을 제가 안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예상을 혹시 하셨는지 또 어떠신지 제가 한번 마지막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나 다들 이렇게 좋은 강연들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제가 탈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몰랐는데 이렇게 또 선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땅에서 광물을 열심히 캐고 있을 테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열심히 캐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그러면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주 의미 있는 말씀과 함께 박준혁 박사님이 남대전 고등학교의 우승자입니다. 네, 저희 박준혁 박사님은 저와 함께 12월에 왕중왕전 2023년 왕중왕전에서 뵙도록 하고요. 저희 다른 박사님들까지 모두 함께 다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